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 앱에 접속해 보십시오. 로그인을 하고 대출 메뉴를 누른 뒤 내 대출 현황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자, 화면에 숫자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숫자, 잔액 옆에 붙어 있는 금리라는 두 글자, 옆의 숫자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4.5%인가요? 아니면 이미 5.8%를 넘어서 6%대에 진입했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숫자 오른쪽 끝에 붙은 퍼센트 기호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뉴스를 읊어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앞자리 7을 찍는 순간 여러분의 퇴근길 치킨 냄새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이의 학원 가방이 왜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그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게 되는 실제적인 붕괴에 대한 아주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미 6.224%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대였던 숫자가 광속으로 질주하고 있어요. 7%는 이제 뉴스 속의 가상 숫자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잔인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동금리를 쓰는 사람들의 이자는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픽스 지수가 0.24%포인트만 뛰어도 대출 5억 원을 가진 분들에겐 월 1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매달 치킨 10마리 값이 그냥 공중으로 분해되는 거죠. 하지만 영글족들은 착각합니다. 금리 1% 오르면 월 40만 원, 50만 원 정도 더 아끼면 되겠지. 외식 좀 줄이고 학원비 좀 줄이면 버틸 수 있을 거야. 틀렸습니다. 금리 7%는 단순한 지출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는 지점, 즉 경제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대환대출도 막히고 집도 안 팔리고 비상금은 바닥을 드러내는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만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왜 7%라는 숫자가 우리 삶을 폭발시키는지. 둘째, 왜 우리가 가진 모든 탈출구가 동시에 막히고 있는지. 셋째,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20분 후 여러분은 통장을 다시 열게 될 것이고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생존 전략을 설계해드리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등락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고금리 파도가 덮치는 상황은 정말이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해당 주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됨은 물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빠르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 1%포인트가 대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1%라는 숫자를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월급쟁이에게 1%는 생존과 파산을 가르는 선입니다. 지금 당장 계산기를 꺼내세요. 저와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5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서울 외곽이나 경기 변두리에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딱 이 정도 대출은 기본입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렸다고 칩시다. 금리 4%일 때 한 달에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은 약 239만 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죠. 그런데 금리가 7%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액은 약 333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보셨습니까? 매달 94만 원이 증가합니다. 94만 원이 대체 어떤 돈인가요? 4인 가족 한 달 식비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2달 치고요. 소형차 한 대에 할부금 석 달 칩니다. 이 돈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에서 이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후 월급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0대 중반 직장인의 꽤 괜찮은 평균치죠. 금리 사업센 뛸 때는 239만 원, 9만 원 내고 만 원이 남습니다. 161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식비 10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보험료 20만 원. 이미 합계가 165만 원입니다. 교육비 50만 원은 넣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이너스 4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7%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400만 원에서 원리금 33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고작 67만 원입니다. 67만 원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식비는요, 관리비는요. 이건 아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붕괴된 거예요. 외식을 끊어도, 학원을 끊어도, 옷을 안 사도 매달 150만 원 뚫리는 겁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비상금 2천만 원이 있어봤자 1년 조금 넘으면 바닥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7%의 저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금리가 영원히 오르진 않겠지, 조만간 내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우리에게 매우 차가운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고환율이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압박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신호는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이 조건들이 충족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훨씬 늦게 혹은 훨씬 작은 폭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는 코픽스입니다. 이건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원가입니다. 최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81%까지 올랐습니다. 은행이 비싸게 돈을 떼어오니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주담대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변동금리를 쓰는 분들은 이번 달 이자 고지서에서 이 무서운 상승세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우리가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글 쪽에게는 보통 3가지 탈출구가 있습니다. 금리 낮은 곳으로 갈아타는 대환, 집을 파는 매도, 그리고 비상금으로 버티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 3가지 문이 모두 콘크리트로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탈출구, 대환 대출입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신규 취급이나 영업점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대환도 신규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겁니다. 게다가 DSR 규제가 더 빡빡해졌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늘어나니 DSR 비율이 한도를 넘어서 버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출구, 매도입니다. 그래, 집이라도 팔아서 빚잔치하고 전세로 가자. 이렇게 결심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60%나 급감했습니다. 십자일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로 묶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사고 싶어도 돈을 못 빌려 못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급매로 시세보다 1억을 낮춰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는 거래 절벽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탈출구, 버티기입니다. 비상금 2천만 원? 아까 계산했죠? 매달 150만 원씩 구멍이 나면 13개월이면 끝납니다. 1년 안에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비상금은 그저 파멸을 조금 늦추는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고통은 더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연글족이 무너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정한 순서와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붕괴의 5단계를 통해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1단계는 막연한 희망입니다. 금리가 6%를 찍었을 때죠. 외식 좀 줄이면 돼. 아이 학원 하나만 끊자. 이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상금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일상의 불안입니다. 금리가 6.5%로 오르며 6개월이 흐릅니다. 이제 차를 팔아야 하는 지점에 옵니다. 아끼던 소형차를 팔아 700만 원. 오늘 비상금에 보태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보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해지고 거실 천장을 보며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3단계는 사무치는 공포입니다. 금리 7% 돌파 1년 후입니다. 비상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500만 원만. 수화기 너머의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프게 가슴에 박힙니다. 자존감은 이미 파괴되었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로만 보입니다. 4단계는 관계의 붕괴입니다. 연체가 시작됩니다. 은행에서 독촉 문자가 날아오고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승인 거절이 뜨는 순간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울고 있고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게 왜 무리해서 샀냐는 배우자의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정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5단계는 처참한 폐허입니다. 연체 3개월이 지나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7억 하던 집이 5억에 낙찰되고 대출금 5억을 갚고 나면 내 돈 2억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7년 동안 야근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 단 18개월 만에 증발한 겁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낡은 월세 빌라로 이삿짐을 옮기며 삶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A, B, C 중 어디에 계십니까? A는 안전 구간입니다. 금리가 더 올라도 월급으로 감당이 되고 비상금도 넉넉합니다. 당신은 운이 좋거나 철저히 준비된 분들입니다. B는 주의 구간입니다. 금리가 1~2%만 더 오르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당장 지출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C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미 매달 마이너스고 비상금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C 구간에 계신 분들을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금을 줄이세요.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서라도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 월 원리금을 낮춰야 합니다. 7% 확실한 수익을 주는 투자는 대출 상환뿐입니다. 둘째, 대환의 문을 매일 두드리세요. 1금융권이 막혔다면 인터넷 은행이나 보험사 주담대도 알아보세요. 0.5%만 낮춰도 숨통이 트입니다. 셋째, 금리인 하요구권을 행사하세요.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랐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은행에 권리를 요구하십시오. 거절당해도 믿져야 본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담대 7%라는 숫자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지가 박탈되는 한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영상을 마치며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통장을 여세요.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체면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락장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자산과 끝까지 보유해야 할 자산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본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